유영철이 악마로 변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유영철의 연쇄살인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점부터 살펴보자. 난 출소해서 로또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아마 살인을 멈추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그 돈으로 완벽하게 아지트라도 만들어 내 목적을 달성했을 거다. 난 마음먹은 건 소름 끼칠 정도로 실행하는 지독한 고집이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사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뿐이었다는 얘기다. 내 사건들은 가면 갈수록 대담해지고 치밀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범죄 일지에 구상했던 과정대로 진행된 것이다. 밤에 그렇게 살인에 도취되어 있다가도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쇼핑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만큼 낮과 밤은 저에게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토록 굳게 살인을 다짐하고 태연히 살인 계획을 세우며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유영철은 검찰신문에서 경찰 사칭이 발각되어 살해한 황학동 노점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죽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부 파헤쳐봐도 그것은 허무뿐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모순과 상처와 결핍과 죽음만이 가득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더란 얘기다. 유영철은 자신만큼 사회에 대한 분노가 사무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첫눈이 오기 전에 했던 나와의 약속. 2004년 첫눈이 올 때까지 100명을 살해하는 것. 물론 마지막 선택은 자살이었다. 유영철은 살인을 결심했을 당시에 자살을 예상할 정도로 삶의 염증을 느꼈다고 했다. 이 단서들을 조합하면 자포자기에 이른 유영철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사회 악으로 간주하는 부자와 율락 여성을 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삶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자 유영철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게 됐고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사회를 향한 보복이라 믿었기에 태연히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해석에 반대한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자신의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유영철의 잔꾀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극적 참사의 생존자 중에도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선이라고 믿는 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인간은 죄책감을 느낀다. 반대로 독실한 신앙인도 성스러운 전쟁에 참전했다고 믿기만 하면 거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처럼 자신이 악이라고 믿는 것을 처단하는 경우라면 인간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설령 그 살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게 느껴지더라도 말이다. 유영철의 살인이 우리 눈에는 인간이길 포기한 만행에 불과하지만 그에게는 부조리한 사회를 향한 보복이었기에 유영철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살인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영철의 내면에서 잔혹한 살인이 사회에 대한 복수로 뒤바뀐 과정을 정신분석학의 관점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정신은 이드,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드란 영역에서는 다양한 소망과 욕구가 요동치고 자아란 영역에서는 지각과 사고가 기능하며 초자아란 영역에서는 자신의 이상과 양심에 따라 자아를 심판하고 처벌한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자이자 처벌자인 초자아와 심판과 처벌의 대상인 자아 사이의 관계이다. 초자아와 자아를 중심으로 살인을 결심했던 시기의 유영철을 재구성해보자. 당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자포자기에 이르렀던 유영철의 정신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볼 수 있다. 초자아가 요구하는 이상과 양심의 기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던 자아가 계속된 초자아의 가혹한 처벌 속에서 극도로 소진되게 이르렀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아가 초자아를 설득한 데 성공했던 것 같다. 이토록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이 극적인 설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유영철에게 누적되어 온 돈에 대한 적개심이었을 것이다.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어떤 원리에 의해 자아가 초자아를 설득한 데 성공하자 자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던 초자아의 가혹한 폭력을 부조리한 사회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이 보복은 내면의 심판자인 초자아가 승인한 정의로운 복수였다. 유영철에게 이 응징은 선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그에게서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폭력마저
불의를 향한 응징으로 둔갑될 수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지가 이판사판으로 고양이에게 달려들듯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자 유영철의 자아가 필사적으로 초자를 설득하여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복수란 이름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던 초자의 폭력을 외부의 대상에게 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영철의 연쇄살인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유영철은 자폐증 환자였던 피해자의 머리를 해머로 내려쳐 쓰러뜨린 후 뇌가 두개골 밖으로 나올 정도로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노가 극에 달해 여자 얼굴을 난자해 놓았잖아요. 유영철은 가슴, 골반, 음부 등 살해한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에 집착적인 가학 행위를 자행했다. 왜 그토록 잔혹했을까? 유영철은 범행 도구로 팔각형의 5kg짜리 쇠망치를 사용했다. 공사장에서 벽이나 바닥을 깰 때 사용한 도구이다. 휴대성을 더하기 위해 1m 길이의 나무 손잡이를 떼어내 짧은 고무 막대를 달았고,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이음새 부분에 석회를 발랐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유영철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 유영철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망치를 사용해 유영철을 심하게 꾸짖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유영철은 음란물을 통해 가학적 행위들을 자주 접했다고 한다. 이혼 후 만났던 동거녀가 자신과 헤어지려 할 때는 그녀의 손발을 묶고 모형성기구를 사용해 가학적 행위를 가했다고 한다. 유영철이 살인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칼이 아니라 쇠망치를 범행도구로 선택했다는 단서와 유영철의 아버지가 망치를 사용해 어린 유영철을 혼낸 적이 있었다는 단서는 유영철의 정신 깊숙이에 각인된 아버지에 관한 어떤 이미지가 유영철의 잔인한 폭력에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학적 행위를 자주 접했고 실제로 동거녀에게 가학적 행위를 가하기도 했다는 마지막 단서는 유영철이 사디스트, 즉 가학적 언행에서 성적 쾌락을 느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단서들은 이렇게 조립해 볼 수 있다. 유영철은 가학적인 폭력을 휘두르면서 어린 시절 그의 정신에 새겨진 아버지를 재현하고 쾌락을 느꼈다. 사디스트인 유영철이 가학적인 폭력에서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란 추측은 쉽게 수긍이 가지만, 그가 잔혹한 폭력을 가할 때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연상시킨 도구를 사용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느낀 아버지는 강하기 때문에 닮고 싶으면서도 두려운 존재로 우리 내면의 심판자이자 처벌자인 초자의 원형이다. 따라서 유영철의 아버지가 어린 유영철을 혼낼 때 들었던 망치는 아버지의 힘과 엄격함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유영철의 정신에 각인되었을 것이고, 이후에는 유영철의 초자아가 선망한 이미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 가능성에 주목해 유영철의 행동을 이해해보면 유영철의 자아는 아버지의 힘과 엄격함을 상징하는 망치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자기 자신은 심판과 처벌을 내리는 초자아와 같은 위치에 두고 피해자는 심판과 처벌을 당하는 자신과 같은 위치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유영철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경악스러운 폭력이 실은 유영철의 초자아가 자아에게 휘둘렀던 폭력,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영철의 자아가 초자아의 처벌에서 느껴왔던 가혹함일 수 있다는 말이다. 유영철 본인은 망치를 살인 도구로 선택한 이유가 개를 상대로 실험했을 때 칼로 죽이기가 쉽지 않았고 빨리 죽이지 못하면 범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 현실적인 이유는 초자와 같은 심판자와 처벌자의 위치에서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싶은 자아의 무의식적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망치가 다른 무기보다 큰 충격을 주고 기계체조 선수였던 유영철이 망치를 잘 다룰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망치가 살인에 매우 효과적인 무기라고 보긴 힘들다. 실제로 살인 범죄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흉기는 칼이다. 유영철의 이웃이었던 한 남성은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유영철의 집에 가보려 했다고도 한다. 그렇게 때려 부시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화장실 쪽에서? 예, 밖에 저는 여자분이 넘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 번 났었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들어가 볼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금방 조용해지길래 그냥 잤죠. 그런데 방금 제시한 설명에는 아직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 잔혹했던 유영철의 폭력이 자아가 초자아의 처벌에서 느꼈던 폭력을 반영한 것이라면 왜 유영철의 초자아는 그토록 가학적이었던 걸까? 그 주범은 유영철의 사디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근원적인 본능, 대상과의 결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성 본능과 최초의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죽음 본능이 있고, 성적 대상을 가학적으로 대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쾌락을 느낀 사디즘은 성 본능과 결합되어 있던 죽음 본능이 성적 대상에게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본능에서 분리된 죽음 본능 중 일부는 가학적인 언행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몸에 남게 되는데, 초자아가 자아를 처벌할 때 이 파괴적인 죽음 본능을 취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초자아는 사디스트처럼 바뀌고 자아를 가학적으로 처벌하게 된다. 사디즘이 초자아의 사디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얄궂게도 유영철은 사디즘이 강해지기 시작했을 20대 초중반 무렵부터 더 많이 좌절하고 방황하게 되었다. 처벌자인 초자아는 가혹해지는데 자아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는 불행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유영철의 자아는 빠르게 소진되어 갔을 것이고, 초자아의 가혹한 처벌은 자아에게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유영철의 자아에게는 자신이 겪어왔던 초자아의 폭력이 그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만큼이나 끔찍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 눈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뻔뻔해 보이는 말을 뱉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 고통이 죽는 여자들 고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감정을 억누르던 사람이 한계에 도달하면 무섭게 폭발하듯이 초자아의 가혹한 처벌에 소진되던 유영철의 자아가 이 폭력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초자아를 설득하여 그간 쌓여온 자신의 분노를 외부 대상에게 쏟아낸 것이다. 유영철의 잔혹함은 그의 자아가 체감해왔던 초자아의 폭력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유영철의 연쇄살인은 인간이 궁지에 몰리다 보면 어떤 괴물로까지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단지 유영철이 악마로 변했던 시기에 불과하다. 유영철이 거쳐온 삶의 일부이자 결과일 뿐이다. 유영철이 연쇄살인마로 전락한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지나온 삶 전체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만 한다. 어쩌다 유영철은 악마로 전락했을까?